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복귀 인사드립니다. 21년 전 뉴스였던 IMF를 키워드로 노종면의 더 뉴스 첫 문을 열겠습니다. 1997년 12월 3일, 21년 전 오늘은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로 서명한 날입니다. 언론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국부 유출, 공공재 사유화, 사회 양극화 등 그 어떤 부작용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YTN의 단독 보도. 흔히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 부르는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니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앤장은 삼성과 더불어 IMF 체제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공룡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매각,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막대한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언론이 IMF 체제에서 못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생긴 듯합니다. 더 뉴스 앞으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요약합니다. 박상현 앵커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이 일제강제징용 소송 당시 재판 지연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농단 수사의 긴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가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법안 심의도 오늘 시작됩니다. 국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와 강원도가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개설 현장을 외신에 공개했습니다. DMZ의 정중앙인 군사분계선까지 외신이 들어갔습니다. YTN 취재진과 중계팀이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동행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영상과 함께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탄 수준이라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은 현실에 비해 과장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잠시 뒤 더 여론 코너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 뉴스 오늘 첫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말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을 직접 듣고 언론에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고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가치 중립적인 말 외에도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차 북미 회담 전에 답방할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염려도 말끔하게 해소됐다.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안에 서울에 올 수 있는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확답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며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 가지 중요한 우려를 덜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고위급 회담조차 안 열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막힘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달라고 했다는 메시지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전 세계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두 손 들고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안전이나 경호 문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를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회담 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달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클랜드에서 YTN 신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법관 출신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3일 공개 소환된 이후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긴밀히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일제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이 주 대상입니다. 김앤장 소속의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압수수색은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세부 계획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는 대로 제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기류가 바뀌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대법원에 이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해 사상 첫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2부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희생자를 기리는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은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태민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연결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산림청은 오전 9시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산림청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사고로 순직한 43살 윤모 정비사의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연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산림청장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윤 정비사의 동료는 추도사를 통해 부인이 언제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동료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산림항공 가족들은 당신께서 평소 보여주신 투철한 비행 임무 완수의 프로 정신을 본받아 당신께서 못다한 곳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영축산의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에 올라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 김포공항에서 출동한 헬기는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서 물을 씻다가 추락했습니다. 함께 탔던 기장과 부기장은 구조됐지만 정비사 윤 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씨의 시신은 오늘 오후 5시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됩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사고 헬기를 해체해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현재 입원 중인 김모 기장 등이 퇴원하는 대로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국토부에서 파악한 사고 원인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기대 수명과 관련한 통계 뉴스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기대 수명은 본인이 기대하는 수명이 아니라 예측되는 수명이라고 합니다. 이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40살인 성인의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40여 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우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7년 생명표 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남녀 전체 출생아의 기대 수명 82.7년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보다는 0.3년 그리고 10년 전보다는 3.5년 증가한 건데요. 여자아이는 0.3년 늘어난 85.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길었습니다. 반면 남자아이는 79.7년이었는데요. 0.4년 증가하긴 한 겁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순위는 15위에 머물렀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이었지만 격차 폭 자체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높았지만 충북과 경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기대 수명은 사회 경제적인 원인은 물론이고요. 보건 수준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대도시의 기대 수명이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기존 성인의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네, 먼저 60살을 맞은 한국인의 남은 수명을 계산했더니 평균 25.1년이 나왔습니다. 10년 전보다 2.7년 늘어난 건데요.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4년으로 집계됐습니다. 40살 기준으로 보면은 43.6년으로 10년 전보다 3.2년 증가했습니다. 90살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기대 여명이 늘어난 건데요.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대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6%로 나타났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간암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아무래도 식습관의 서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남녀 출생아 모두 폐렴에 의한 사망 확률이 빠르게 상승해서 3대 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뇌혈관 질환을 추월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폐렴의 사망 확률이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노정면의 더 뉴스에서는 주요 인물을 직접 만나는 더 인터뷰 코너를 매일 진행합니다. 때로는 스튜디오에서, 때로는 뉴스의 현장에서 뉴스 인물 만나봅니다. 한국전 이후 최초로 전사자 유해 발굴에 합의한 남북이 최근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했고 지금은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비무장지대 DMZ에 YTN 취재진과 중계팀이 나가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화해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국방부와 강원도가 세계 유수 언론을 초청해 공개했습니다. 방문단과 함께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정면 앵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예, 저는 10년 지사님 만에 얼굴 귀환 잘 축하드리고요. 보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이 그 DMZ로 들어가는 최전방 철책석 바로 앞에 통문이라는 곳이죠? 네, 네. 네, 좀 주변 설명을 부탁드려도 저는 이제 될까요?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 최북방의 화살머리 고지, 조금 전에 노정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남북 화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통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출입 금지 지역이고 사실은 민간인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군 장병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 작업을 취재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km에서 앞으로 2km를 더 가면 북한이 되겠습니다. 여기 삼중철책으로 막혀 있고요. 옛날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여기서 무장공비가 이 삼중철책을 뚫고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엄중한 경계가 진행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지사님께서는 방송 기자 출신답게 현장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방부 오늘은 취재한 YTN 기자가 됐습니다. 예. 국방부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이번에 외신들이 DMZ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까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네. 어떤 현장을 공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 통문을 통과해서 BBC라든가 NHK 그리고 독일의 ZDF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사상 처음으로 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 군사 분계선까지 갔습니다. 네, 군사 분계선 안까지 외신 기자들이 들어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저 안에 보시다시피 이제 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남북한의 도로가 관통된 최북단 지역까지 갔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 이 지역에서 도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는 5호 사단장과 저 북쪽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북쪽 군 지휘관이 만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지역까지 우리 외신 기자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 통문을 통해서 남북 간의 장병들이 군사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군사 작전은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수색 매복 작업을 이 안에서 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때는 이제 남북한의 장병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총격을 주고받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도로 개설 작업도 진행되고 있고 또 지뢰도 많이 지금 캔 상태고 유해 발굴 작업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과 지뢰 제거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 지사께서 계신 철책 너머로는 여전히 군사 작전 업무는 수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개설, 그러니까 평화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문을 하시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서 도로 개설 현장을 그렇습니다. 네. 예, 확인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공사를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도로 개설 현장은 우리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5사단 장병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 한 달 동안 도로 개설 작업을 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기간 내에 거의 완공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도로 포장이라든가 길가의 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완공되지는 않았는데 큰 기반 공사는 끝난 상태여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북쪽으로도 북한의 장병들이 나와서 작업을 같이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 허용만 된다면 차를 타고 또는 달려서 4km를 달리면 바로 북한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도로를 이제 개설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이 이제 한국 전쟁 마지막까지 큰 전투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 언론에 잘 알려진 화살머리 고지에 약 15,000분의 유해가 지금도 묻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잘 모셔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지금 지을 예정이어서요. 그 사무실을 지을 터를 닦아놓은 것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이 15,000분의 유해를 발굴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프랑스군에서 참가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프랑스군, 미군, 그다음에 북한, 중공, 우리 남한군 이렇게 5개 나라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분들을 이렇게 잘 발굴해내는 그런 평화 작업이 진행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행팀에서는 오늘 오전에 그 DMZ 내에서 촬영된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사님, 오늘 외신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네. 외신들은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외신에 전해지기로는 늘 가장 최악의 전투 상황 같은 것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돼 있었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렇게 긴장해 들어갔다가 차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안도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외신들을 초청한 이유도 외신들이 주로 현장에 와서 이런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탁을 했고 또 외신 기자들도 흔쾌히 응해서 오늘 이곳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곳을 본 기자들이 해외에 우리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큰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널리 보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남북 간의 그 자체적인 화해 움직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뭐 유엔 제재도 있고 또 미국의 입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세계 차원의 국제적인 여론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정이 기획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곳에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유엔사 사무실이 바로 이 옆에 있는데요. 유엔사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허가를 내줘서 외신들에게 현장이 공개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 자, 남북 철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강원도를 지나는 노선들이 꽤 많아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이 교류를 하려면 교통로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게 4가지 기초 교통 수단을 연결하는 것을 이제 최우선 과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연결 통로는 대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때는 전쟁의 통로이기도 했죠. 그래서 서해, 그다음에 동해, 그리고 중부 이 3군데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동해선과 이제 중부 전선을 가로지르는 선이 우리 강원도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개성을 통과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가는 이 철도가 연결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에서 이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기초조사
엊그저께 시작됐고 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약 3년 정도가 되면 일부가 착공되고 일부는 개통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여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유엔 제재 문제,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전제를 하고 보더라도요. 이게 자금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산 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은 대개 우리 남쪽에서도 국비 예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자 투자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해선 같으면 강릉에서 출발해서 함흥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외자를 유치해서 이 철도를 짓고 통과세를 받거나 요금을 통해서 이 외자 투자를 회수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북한에 대한 SOC 투자를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자 유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단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유엔 제재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동의가 모두 거쳐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철도 사업을 비롯한 남북 협력 사업이 모두 국가 예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외자 유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사님,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특히 강원도민들에게는 더 밀접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10년 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재개 사업, 강원도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금강산 재개가 가장 시급한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철도, 도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돼 있어서 즉시 정치적으로 타결만 된다면 가장 빨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박왕재 씨 사건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의 중단이 유엔 제재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의견은 이것이 포괄적으로 북한에 현금이 전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유엔 제재 대상이든 아니든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측 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 사업이라고 봐서 금강산 관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쓰는 돈의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우리 측 기업에서 회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빨리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서 재개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금강산 관광이 그 유엔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 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전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의 유엔 제재 대상이기 이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순수 민간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이다. 대부분의 수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좀 재개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 동해안 북부 고성지방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유엔 제재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혹시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은 네, 지금은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는 스포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2월 9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이 되는데, 그때 북한의 과거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다시 한번 와준다든지 이런 스포츠 교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5월에 북한이 이제 원산 갈마지구를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유소년 축구 대회를 원산에서 할 예정이어서 원산이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개방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교류 사업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앞으로 이 스포츠에서 경제 쪽으로도 화해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혁신과 인적 쇄신을 놓고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6%를 넘어섰습니다.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계의 이른바 아는 형님들도 속속 모여들면서 자유한국당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두 분 연결해서 솔직한 얘기 들어보죠. 오늘의 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입니다. 네, 저희가 중계팀을 국회에 보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시청률을 보듯이 두 분은 그 아침에 언론에 도배된 정당 지지도 보셨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우리 박주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의원, 예. 네, 아무래도 뭐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분석도 하고 있고, 또 당 차원에서 우리 당이 좀 더 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이제 오신환 의원님께 좀 여쭤보죠.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이면을 보면 또 바른미래당은 술렁거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의원님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이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샤이 보수가 과거에 좀 숨겨져 있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한국당이 여러 바른미래당을 통합한 보수의 재편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국당 내부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바른미래당과 연관지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네네. 예,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뭐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야권, 특히나 보수적인 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까지는 두드러진 변화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미뤄 짐작을 해보면, 일부 야당, 특히 이제 보수적 색채를 갖고 있는 야당의 의원들 중 일부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이동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두드러지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전체적인 경향이라든지 추세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오히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뉴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판단은 할 만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녹취한 내용을 녹취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래당인가 거기에서 뭐 5, 6명이 기습 복당이 되고 그분들이 뭐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한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소문으로 치부하고 저는 절대 이것이 다음에 전당대회라든지 우리 당의 원만한 운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뭐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에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요. 바른미래당으로 나가면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또 거의 박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돌아올 겁니다. 네. 자, 우신환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에서의 움직임이 바른미래당과 연결되면 안 된다. 뭐 냉정하게 보면 그건 바른미래당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서도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고 또 복당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로 당 내에서 통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그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지어지고요. 다만 저는 저희가 바른정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오기까지 왜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을 탈당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개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냥 한두 명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것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인 그 야권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몇몇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 의원님께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죠. 지금 전체적인 야권 재편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능성을 뭐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이 말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가 재편이 되면 그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권의 개편 논의 참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2월 달로 예정돼 있는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자유한국당의 계파적 갈등은 이미 상존하고 있고요. 그것이 개혁의 모습으로 결코 국민들한테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이 한국당이 이것을 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당은 스스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일 뿐이고요. 저는 여전히 지지율과 그것을 연관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의 선거 제도가 그냥 유지가 된다면 한국당이 26%, 30%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이 지금 현재 그 지지율 상승되고 있는 것은 뭐 반사 이익에 불과하고 뭐 일종의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나 저는 장기적인 시간으로 보면 다시 그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 또 더 나아가서는 일부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지역의 새로운 대안들을 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주민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재편 논의는 계속 무르익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세가 좀 더 확장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당내 권력 투쟁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득일까요, 실일까요? 우선 이제 오신환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뭔가 변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 계파 간의 어떤 경쟁이나 갈등이 좀 완화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제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좀 모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쪽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당의 방향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지지율 상승에 의해서 다음 선거를 겨냥해서 모이는 경우에는 항상 갈등과 분쟁이 더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런 양태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가 좀 커진다라면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좀 갈등과 분란이 더 키워지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 중에 오신환 의원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같습니다. 그 한국당이 개혁을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제가 다르다 그랬나요? 예. 같다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두 의원분 같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예,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박의 목소리가 더 비등하게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지율 상승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오히려 숨죽이고 있었던 친박들이 오히려 한국당 내부에서 더 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한국당의 개혁에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전망에 관한 것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현안에 관한 말씀을 여쭤보죠. 오늘 그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법안 소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모호하다. 뭐 달리 표현하면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소위에서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을 드느냐가 과반 의석을 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국회에서의 아시다시피 현행 제도 안에서는 단순히 과반으로 표결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오더라도 법사위에서 표결을 하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여지껏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본회의에 또 상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안과 또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절충해서 그 부분이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법안을 절충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식화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예, 물론입니다. 거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분리회계의 문제입니다. 국가재정회계와 일반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것을 운영하자. 그래서 학부모들이 내는 수업료의 경우는 일반 회계에서 관리를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좀 어렵다. 회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보조금 지원을 법적인 처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계 투명성들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오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 만약에 그 두 정당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 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표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면 바른미래당은 어떤 쪽에 서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소위 그 법 안에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학교 법인으로 되기 전에 일반 지금 그냥 유치원 법인의 경우도 적용이 되겠지만 일반 개별 유치원은 그 일반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권한을 어디까지 침해할 것이냐, 이거 헌법의 가치하고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좀 절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 의원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께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사이의 절충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어겼을 때 어떤 식의 제재를 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하겠지만 이번 굉장히 어렵게 마련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기 때문에 그 계기를 좀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대로 좀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작진이 하나만 여기서 더 한 가지 물어보라고 중요한 합니다. 게요. 예. 네, 오 의원님 잠깐 말씀 들어보죠. 네네.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지원금과 보조금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적용하는 거,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지금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과 단체의 지원금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적용되는 그 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에 맞는 그 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적용을. 근데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시켜서 일괄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유치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주제 가지고는 두 분 의원 다시 모셔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정치 첫 순서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3단원 얼마에 알아봤니? 배송비는 따져봤니? 배송비 별도 29,000원. 185에 185, 김학도에 29 플라워. 누가 3만 얼마래? 29,000원. 우연한 발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간절함이 만든 세상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다.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표 뉴레파. 네,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반가운 겨울비에 말끔히 씻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황사가 몰려오고 밤부터는 날씨가 부쩍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린 비가 단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지금 내리는 겨울비로 인해서 점점 해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공기를 마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비였지만 북한은 눈으로 내린 지역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남한은 기온차가 4도에서 5도가량 나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비로 내렸지만 기온이 낮은 북한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비와 눈으로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었는데요. 하지만 내일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겨울 황사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다 그친 뒤 오후부터 황사가 본격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의 대기질 예보를 보면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람의 방향을 볼 때 북한은 남한보다 더 황사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남한에는 비가, 북한에는 비나 눈이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2도, 울릉도 12도, 독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북한은 평양 2도, 개성 5도, 금강산 9도로 아침에도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울릉도 13도, 독도 14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평양 7도, 금강산 11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져 모레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토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일은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겨울비의 황사, 때일은 한파까지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또 주 후반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호흡기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내년 예산이 민생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작년보다 약 한 40조 가까이 더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을 해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시한이 중요한지 빵꾸난 밑을 메꾸는 것이 중요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 이내에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과 그리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비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격이 되지 않음을 먼저 경고합니다. 2013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안을 새해로 넘긴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재정으로 부담하는 단기 일자리, 국민 부담이 되는 공무원 증원 등의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내용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속 포스트잇 이미지는 실제 YTN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결제 양식 그대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유튜브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정치는 보수,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극우 성향 인사들에 의해 촉발됐지만 이후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더니 지금은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팟캐스트를 거쳐서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대회전은 단순한 흥미 이상입니다. 현재 상황,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전망까지 시사평론가 겸 방송 진행자인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은 지상파 방송 진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네. 저희가 모신 거는 나는 꼼수다. 그리고 네. 맘마이스 등을 성공시킨
이른바 SNS 방송계 미다스 손.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유튜브가 들끓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지상파나 우리 YTN 같이 유료 방송은요, 방송법 저촉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보, 막말, 편파 방송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단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촛불혁명 당시에 보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스탠스가. 그래서 사실은 보수 종편에게 기대했던 상당수 보수 지향적 유권자들은 실망을 했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작년 1월 기억하실 겁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이 개인 인터넷 방송하고 탄핵 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극우 보수적 시민들이 유튜브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에 그 모바일 앱 분석 업체인 YG앱이 조사를 해봤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1위가 유튜브고 2위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네. 보수 인터넷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조회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유튜브라는 앱을 실행시켜 가지고 거기에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진행자 혹은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집단 대화방 거기서 누군가 하나 딱 주소를 올려주면은 다 같이 클릭함으로써 이게 확산되고 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요. 그래요. 그 유튜브 이용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 보수 또는 이 극우 쪽 지지자들은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인기라고 그래서 좀 그게 의아했는데 4개가 카카오톡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유튜브 안에서 시사 정치 컨텐츠로 보자면은 극우 성향의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택을 받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자면은 육아, 미용, 먹방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이 절대적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사 쪽에서는 어때요? 시사 쪽에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신의 한 수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37만 5천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신혜식 씨가 하는 그렇습니다. 2등은 그 말씀드린 정규재 전 주필이 운영하는 매체인데 이건 31만 4천 명대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황장수 씨라고 시사평론가인 이분은 28만 4천 명대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수 성향 유튜브 상위 17개 채널의 총 구독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연인원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뭐 여러 개 구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1년 새 2배 이상 성장한 걸로 봐서는 2017년, 2018년 촛불혁명 이 시기와 맞물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 유튜브 그 이용자 규모에 비해 보면 큰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이 요즘에는 이 뭐 극우 성향의 그 인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외연이 넓어지면서 보수 성향 또 현역 국회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유튜브로 지금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파악해봤는데 말이죠.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6만 6천 명 정도.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현역 정치인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죠.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현주 그래요?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최근에 급상승했습니다. 4만 6천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한 4만 되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2만 9천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손 의원이 제일 많군요. 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강욱 현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당시 이제 변호사로 활약할 때였는데 그리고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제, 법률 또 최근에 전우용 역사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요즘에는 좀 방송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전희경, 이현주 의원이 추월해 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의 유튜브 진출은 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네. 좀 연원은 좀 비교적 오래된 거고요. 네.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의 최근 정치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극우적 노선으로 질주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선명성을 드러내는 야권 정치인들, 특히 보수적 색채를 뚜렷이 하는 정치인들일수록 구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말이죠. 그냥 보수가 아니라 친박이어야 합니다. 친박이어야 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구보다도 그 선명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독자 수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예. 반대 클릭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친박이어야 한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뭐 친박이든 극우든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서 고립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그렇습니다. 득세했다면 네. 앞으로도 그럴까요? 제가 사실은 1인 미디어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방송의 환경이나 혹은 뭐 우리 청취자들의 시청 행태를 좀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브로드캐스팅이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브로드캐스팅 방송이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예, 글쎄 말입니다. 내로우 캐스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송이 아니라 협송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는 총화 단결, 뭐 유신 정부 때 보면은 그러한 그 고도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각각의 개성과 취향 또 이런 자기의 기호가 존중받는 시대다 보니까 내 맘, 내 뜻에 맞는 그런 방송들이 이제 막 출연하고 있고 또 선택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방송법에 준거해서 이제 그 거기에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은 대개 방송들이 정부 비판적 혹은 정부 친화적 이렇게 슬쩍 경향성을 띠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 안에 가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친정부 반정부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해 호불호 이걸로 그냥 매체가 갈리는 극단적인 어떤 그 칼라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성 매체들이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친박근혜 세력 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기성 미디어에게서 실망을 해서 자기들만의 미디어를 찾다가 유튜브에 안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 친박근혜 태극기 세력이 확장성을 갖고 앞으로 뭐 이것이 또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그들의 그 어떤 그런 논평하는 바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동의, 긍정을 얻을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체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정당 차원에서도 뭐 채널 개국하고 있어요. 뭐 바른 소리도 있고 씀도 있고. 이 두 채널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32,000 정도의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죠. 9,000명 선 아직 10,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직 10,000명이 안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현상 분석 그리고 뭐 이런 차원이었다면 앞으로 그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매체가 매체 채널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 유튜브가 담론 시장에서 힘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장르들이 뷰티, 그러니까 미용, 그리고 뭐 육아, 그리고 뭐 먹방, 게임 이런 종류란 말이죠. 개인의 어떤 취미와 기호와 관련한 방송들이 인기를 많이 얻는 반면에 극우 성향의 이런 방송들은 대단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 사실 지금 뭐 이 우리나라에서 1위인 팟캐스트, 1위인 그 유튜브가 토이 푸딩이라고 하는데 구독자 수가 203만 정도 되고요. 반면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 신의 한 수가 가장 많은데 37만 5천 대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팟캐스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유튜브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시사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팟캐스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다 시사, 정치, 논평 방송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선호받지 못하고 있는 장르들은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장시간 동안 방송해도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런 그 어떤 청취 습관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뭐 영향력, 유튜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과장된 측면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뭔가 좀 가짜 뉴스를 하지 않고 네. 진실 보도를 지향해야 할 텐데 유튜브에게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놀러 가자. 아빠, 우리 놀러 가자. 도대체 어딜 놀러 가자는 거야? 신나게 즐기는 겨울 축제. 오감 만족 스릴 만점. 눈과 얼음 위의 테마파크. 화천에서 숙박하면 얼음 낚시가 공짜. 밤이 깊도록 멈출 줄 모르는 재미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여기는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3단원 얼마에 알아봤니? 배송비는 따져봤니? 배송비 별도 29,000원. 1855에 185 김학도에 29 플라워. 누가 3만 얼마래? 29,000원. 3개. 적재함이 쭉 늘어나 1톤 트럭의 팔레트가 3개 실리는 KCM 롱바디. 타면 탈수록 돈 버는 트럭. 길어서 좋다. KCM 모터스. 보도국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담판을 엄청난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기대대로 중국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무역 담판이 엄청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미중 정상 간에 이루어진 가장 큰 합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컴퓨터와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려는 것은 대중국 관세를 보류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더 개방할 것이며 관세를 제거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두 정상의 만찬 이후 백악관이 낸 성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업에 관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중국 무역 관련 미국의 불만이 모두 나열된 셈입니다. 하지만 90일간의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담판 현장에서도 양국의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했던 명분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어서 갑자기 백기를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협상이 무위로 끝날 경우 양국 관계는 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이 전날에도 다른 중학생을 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중학교 2학년 A군 등이 사건 전날에도 다른 중학생을 불러내서 때린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19명은 피해 학생들이 SNS에 웃음을 뜻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가해 학생의 여자친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 등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방암을 앓은 환자가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지난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39살 배모 씨가 1년 5개월 동안 냉동 보관한 배아를 이식해서 지난 10월 29일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산병원은 배 씨가 암 치료를 받기 전 난자를 채취해 체외 수정한 뒤 배아를 냉동 보관했고 치료를 모두 마친 뒤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비록 유럽 통산 100호 골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뤘고 팀도 아쉽게 역전패했지만 경기력은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첼시전 골을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0대1로 뒤지던 전반 11분,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날린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 30분, 토트넘의 동점골도 손흥민의 활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프리킥을 에릭센과 다이어가 그림 같은 동점골로 합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손흥민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들과 충돌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스널 선수들은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리 케인이 골을 성공하면서 토트넘은 2대1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34분 교체됐고 토트넘은 후반 연속골을 내줘 아쉽게 2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유럽 통산 100호 골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7.5점을 줬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토트넘에 1대3 완패를 당했던 첼시는 풀럼을 꺾고 리그 3위로 도약했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페드로가 선제골을 터뜨린 첼시는 후반 37분 로프터스-치크가 추가 스위기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더 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돌발 영상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